네, 오늘장 뒤집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거듭나서 네이버 그룹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금 이제 네이버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두나무는 비상장이지만 주식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주식 교환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오늘 방금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측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추정 기사일 뿐입니다만 이 기사 하나만으로 네이버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효정 이사님, 어떻게 좀 이 양사가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정말 날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최대 업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동안 이제 추진해왔던 전략적 접근에서 이 가상자산 쪽이 조금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양사의 부족한 점을 서로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와 이제 그동안 연관이 있다는 그런 추정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지분 관계도 뭐 창업 투자 쪽으로는 좀 있었던 것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와 협력을 맺었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 라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태국의 또 라인이라든지 대만의 라인이라든지 실제로 라인 사용자와 라인 금융과 관련된 연관된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카카오의 5천만 보다는 한 적어도 1억 5천 정도가 되는 네. 유럽까지 합치게 된다면 거의 2억 명에 육박하는 그런 사용자를 품어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흐름이기는 네. 하죠. 다만 이 정도의 내용이 공시로 나오지 않는다? 이건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뭐 취재하신 기자분이 취재를 잘해서 공시를 하기도 이전에 뭐 뉴스가 나온 것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 다만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된 파급 효과, 특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보다 꽤 채워낼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일부 벌써 이제 좀 나오는 이야기는 네이버와 네이버 페이 그리고 두나무가 함께하면 쇼핑부터 금융과 암호화폐 거래까지 소비자 일상 영역의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슈퍼 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증권업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 뭐 이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 과거 취재를 해보면 꽤 오랜 노력을 통해서 증권 거래도 뚫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좀 취재를 할 때 사실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몇몇 대형 증권사들과 결국 증권 거래까지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 부분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결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거래까지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우리도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 정부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랑 거기에 뭐 증권과 금융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져 있는 슈퍼앱이 탄생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현재 기사가 나온 상태이지 양측이 공식적인 공시를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이버와 두나무가 공식적으로 수직 계열화한다. 이 부분에 관련된 기사는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완만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희가 오늘장 뒤집기 높아지는 환율과 관련해서 이어져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아지는 환율, 외국인 투심은 어떻게 바뀔까?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 주식이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년 전에 한 30%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환율은 1,400원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한다면, 야,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좀 믿고 이제 바이 코리아를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좀 무섭습니다. 1,400원이 되면 당장 우리 기름값 어떡합니까? 수입 물가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분들과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5월부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분 이제 송재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외국인 5월부터 순매수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좀 잊혀져 있었죠. 네. 작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아, 네네. 예, 엄청나게 많이 고생한 나라였고 네. 또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까지 환율은 1,5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만큼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네. 나라였는데 어쨌거나 그 소위 그 내란 사태나 이런 계엄 사태가 잘 봉합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서 국내 주식은 연초 이후에 사실은 한번 랠리를 보였었고요. 국내 힘으로.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위 어느 정도 현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성이 잡혀가면서 소위 이제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관련된 네. 그런 방향이 잡히면서 서서히 이제 외국계 IB들, 증권사들 중심으로 한국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맞물리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5, 6, 7, 8, 9 지금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달 지금 계속 순매수를 좀 갱신해 나가고 있다. 그런 시험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는 일단은 엄청 싸다라는 대표적인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싼 것도 싸지만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 방향이 정말 바뀌면 우리가 일본에서 봤던 그런 변화를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건라는 생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올라왔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30% 넘어서 되게 높은 것 같지만 이게 과거로 비춰보면 엄청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수급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환에 대해서 일부 걱정을 하시지만 큰 구조에서는 지금 한 달간 정도의 그런 워낙 강세로 우리가 한 8, 9%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한 2, 3%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의 그런 그 통화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대만 달러, 일본 엔화,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요 아시아 통화들이 지금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5월 정도, 그러니까 7월 정도 초를 바닥으로 찍고,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고 지금 한 2, 3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환율 자체를 엄청나게 우리 다시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정 이사님, 그러면 그 외국인들은 그동안 그래서 어디를 많이 샀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특히 초반에는 이제 조방원 같은 상반기 주주들의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좀 명확하죠. 7월 달부터 전체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에 좀 손을 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형주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9월 들어서는 뭐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다른 종목은 별로 안 사는 데 비해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전체 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거래소 1조 샀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한 1조 2천억 정도 사는, 오히려 그 다른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팔면서 지수와 반도체를 사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것은 우리나라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9월 달에 최대 히어로는
랜드 플래시입니다. 네. 그래서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제일 급등했고 실제로 가격도 올렸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헤매는 구간에서도 샌디스크하고 키옥시아는 결국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움직임, 즉 반도체 전반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이 기판까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인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국 주식을 샀다라기보다는 반도체를 샀다라는 표현이 좀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만에서도 TSMC보다는 윈본드라든지 나냐 뭐 이런 종목군들 구경제 구반도체에 속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베팅했다라는 쪽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한국물 매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글로벌 반도체 매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신규 공장과 연결된 ASML이라든지 이런 장비주들의 급등으로 연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전에 이제 송재경 본부장님도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환율이 1,390원에서 10원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긴장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이 요인은 달러가 강해진 게 아니고 네. 다른 통화가 스스로 약세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유럽이 지금 뭐 영국이 유럽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묶여 있으니까 영국 경제 망가지고 프랑스 정치 경제가 망가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측면이 달러를 밀어올렸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금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는 사나이 전 도쿄 시장이 될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분은 아베노믹스의 추종자니까 그러면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다시 완화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달러 반대쪽에 있는 통화 중에서 가장 큰 통화 두 개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를 밀어올렸고 그게 우리 환율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원화가 약세로 가는 요인이 작용된 게 아니고 달러가 강해져서 환율이 밀려 올라간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충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그 환율의 변화보다는 반도체가 좋아지는 것에 더 베팅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00원 시대가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호텔주라든지 카지노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국내 캐대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요즘에 명동이 정말 많습니다. 명동뿐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수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종목들, 신라호텔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최근에 다시 좀 외국인 수혜주,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고 외국인들이 이용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 송재경 대표님, 그러면 이 내수주, 다시 보자 내수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그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5월달 이후에 순매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렸던 비중으로 네. 늘렸던 거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말씀 주셨는데 낸드 말씀 최근 한 달은 낸드지만 네네. 길게 보면은 AI 밸류체인 중에 반도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네네. 그 외로 놓고 보면은 전력 쪽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네. 1, 2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요게가 네. 탑 5거든요. 네.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워낙 큰 사이즈들이니까 많이 샀는데 지금 질문 주셨던 고기 안에는 절대 규모는 아까 말한 종목들보다는 작지만 네. 비중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늘어난 그 종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 내수와 관련되거나 화장품 관련된 대표적으로 네. APR, 네.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 항공공학. 네. 딱 보면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네. 또 내지는 소위 K 컬처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는 요 두 개가 이제 맞습니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정 그 업종을 제외하면은 네. 무역이 지금 상당히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어떻게든 내수를 다 살려야 됩니다. 중국조차도 지금 내수를 맞습니다. 살려고 애를 쓰고 네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100조 투입해서 국내도 투자를 하지만 내수 진작에 많이 쓰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둘이 맞물린다면 남은 기간 또는 내년까지도 그 방향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또 환율하고도 연결됩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양국 간의 그 소위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거는
경제 성장률. 네. 예.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는 장기 금리. 네. 시장 금리입니다. 당연히 지금 미국 금리가 4%대 10년물이 우리나라는 2% 중후반대잖아요. 네. 격차가 나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격차가 나고 성장률도 사실은 최근 한 2년 사이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장을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올해도 사실 냉정해 보면은 뭐 미국이 더 우리보다 성장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미국은 성장률이 좀 계속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바닥 찍고 내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네네. 쪽으로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재정 투입이 네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다 맞물린다면 그 수혜가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수주,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각광하고 있는 네. 캐대언 효과가 있는 그 분야가 당연히 지금까지도 이제 일시적으로 꽤 뭐 바닥 대비는 뭐 2배씩도 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김효정 이사님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이제 달러를 많이 버는 수출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기면 이제 1,400원이면 사실은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수출주 중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뭐 APR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투라든지 전통의 이제 우리 화장품 관련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수출주 중에 좀 주도주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이 환율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그럼 관세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뭐 한 0.6%, 5%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이익이 대거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환율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이게 방향성을 타고 가기 시작하면 수출주가 유리하고 수입주는 불리하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방정식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변수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 말씀하셨던 APR이라든지 이런 고밸류 종목군들이 환율이 이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갑자기 수익성을 높게 부여받을 가능성은 차라리 낮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얘기가 맞았다면 오늘 그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뭐 호텔신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세계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조금 튀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 초반에 조금 크게 밀리다가 여전히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건 반도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또 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환율의 변화에 따른 이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와 상관없이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반도체는 그 정도의 환율 변화는 이겨낼 수 있어가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넘어갔을 때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고요. 송 대표님, 그럼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일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좀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김 이사님은 반도체 여전히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송 대표님은 아까 이제 전력도 조금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섹터군 어디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기기 쪽은 우리가 지금 다 좋아하는 게 AI 좋아하고 네. 로봇 좋아하고 네네네, 지금 뭐 현재는. 대부분 다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전기차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다 부족한 게 지금 전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러한 성장 테마의 소위 버틀넥이라고 하죠. 이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력 공급이 부족할 것에 네네.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 2년 이상 전력 개통과 관련된 그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최근 들어서는 한 두어 달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의 그러한 펀더멘탈 네. 향후에 그쪽의 그러한 수주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대표적으로 좀 미국도 지금 난리지만 뭐 원전 같은 경우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네. 지금 유럽도 사실은 GDP 대비 5%를 국방비에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죠. 그 중에 절반은 네. 다 이런 그 인프라를 소위 다시
재건하고 그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 전력과 관련된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밸류체인들,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런 변압기니 이런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선주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없이는 우리는 지금 관세 협상에서 최종으로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거의 배수진을 쳤단 말이죠. 한미 통화 스와프 저 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소위 이제 6대 통화, 그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6대 통화가 아닌 만큼 뭐 우리나라의 경제 뭐 순위가 예전보다 높아졌고 뭐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무제한 달러 수합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달러 수합을 열어주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몇백억 불 단위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에서 2,000억 불 뭐 필요하면 뭐 더 해주겠다 정도의 합의만 이끌어내도 다행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다 주는 건 아니지만 4천억 불 정도 있는 외환보유고의 7, 80%를 저렇게 미국에게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도장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엔 무제한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에서 한 1,500억 불 이 정도의 그 여유를 좀 크게 확대해주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더 뭐 그 허들을 열어주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기존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경제 위기 때 했던 것처럼 여러 국가와 동시에 이런 그 거래를 열어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 그런 식으로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어렵겠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통화 수합이 지금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던 데들은 그 상대방 국가들도 다 기축 통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래가 제일 많은 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제까지 글로벌 통화 체계를 관리했던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 미국 행정부도 이슈지만 연준이 이걸 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두 개의 단계가 있으니까 만만치는 않은 건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왜 통화 수합을 무제한을 요구했느냐? 우리 사이즈에 너무 버거운 또 투자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의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 거의 전체를 그냥 한 방에 그냥 거의 다 내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거 이 평상시에도 돌려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만치 않은 거라서 일단 쉽지는 않아 보이고 거꾸로 말하면 또 미국도 3,500억 불을 계속 요구할 거냐 그들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중간 어딘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는 내년 중간 선거까지 버티면 된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포스코 계열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튬, 그러니까 리튬 전략 자원으로 해서 2차 전지 주가까지 함께 들썩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리튬을 계속해서 이제 뭐 매입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주가가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김 이사님, 2차 전지 이제 주가 모멘텀 이제 좀 돌아왔다고 보실까요? 아직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2차 전지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 팩터를 하나 골라 보자면 리튬 가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초기에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야 가격이 싸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결국 들고 있는 재고가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마이너스 효과가 실제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바닥에서 약간 턴하다가 또 고점을 약간 떨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미국은 원자재를 확보하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으니 그러면 적어도 공급 빌런은 공급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원자재 이런 쪽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완제품에 대해서만 신경 쓰던 미국이 원물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의 가격은 여기서는 조금 안정을 찾고 반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전체 측면에서 보면 ESS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가 튀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터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론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원물을 확보할 수 있고 원물에서 전구체를 만들고 시설 투자할 만한 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 수요인 ESS 쪽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대형 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원물을 확보해야 네. 되는 입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성일하이텍을 포함한 이런 폐배터리 업체들 우리가 폐배터리 업체들을 배터리가 폐기되고 나서 그걸 가져온다고 착각을 하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폐기되는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만들어질 때 그 수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폐기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폐기되는 물량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폐배터리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는 같이 조금 봐야 네네.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송 대표님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수요 변화가 뭐 이런 전기차 또 다른 아까 ESS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수요 변화 어디까지 갈까요? 일차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이제 주가의 트리거 네. 줬던 것이 그 사이에 좀 믿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자국에 있는 리튬 회사를 정부가 인수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요즘 우스갯소리로 미합 중국을 좀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합 중국인데 미합 중국 해갖고 마치 미국이 이제 중국화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죠. 국영 기업 위주로 움직이니까 마치 지금 미국도 저번에 그 히토류 생산하는 맞습니다. 회사도 지금 국방부가 네. 인수하고 자꾸 이제 중국화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냉정해 보면 이 그 건은 언제부터 시작됐었냐면 바이든 때부터 시작돼갖고 네. 이번에 최종 트럼프가 승인을 낸 거라서 갑작스럽게 뭔가 새로운 게 난 거는 아니다라는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리튬은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2021년 피크 찍고 주가가 리튬 가격 자체도 박살났고 네. 그거 맞춰서 2차 전지주들도 주가 박살났다가 최근 들어서 트리거는 중국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 줄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조정을 받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주가를 같이 그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공급 과잉 이슈가 해소된 건 아니다 보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요. 이것 자체로 지금 모든 것이 끝단까지 좀 리튬이 엄청 부족하다라고 가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 봅니다. 네. 이제 다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원자력 뭐 이런 건 지금 당장 만들어도 엄청 오래 걸리고 지금 신재생 쪽에서 사실은 나오는 전력을 지금 말씀 주셨던 ESS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단에서 받아내 갖고 그것을 공급하는 이쪽 시장은 상당히 좀 계속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은 미국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완전한 부흥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중국발 그러한 리튬 가격의 변화, 네. 생산량의 변화에 네.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자재냐, 셀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좀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보통 보는 분들이 많은데 원자재와 셀 한 분씩 원자재 셀 어느 쪽을 더 주목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까요? 김 이사님부터. 일단 국내에서 원자재를 정말 잘 확보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이 포스코를 제외하면 없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포스코는 그러면 의미 있을 만큼의 원물을 제대로 잘 확보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아직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염호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거기서 생산해내고 있는 양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보했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들어지는 2차 전지의 그 원재료까지도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별로 그건 제대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원물을 확보해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전구체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우선순위를 두자면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이어서 ESS가 같이 터지고 있는 셀 기업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셀 기업도 좋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원자재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원자재 기업들은 꼭 리튬만인 게 아니라 다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올지언정 그러니까 하락 리스크도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원자재가 지금은 조금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리튬 이런 관련주 그리고 오늘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